증평 IC입니다. 사고가 크게 났나봐. 육지와 연결된 이 도로를 통해서 아르미안스크 쪽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자포리자 쪽으로 가는 데는 사실 바다에도 굉장히 이쪽지만 사실 바다예요. 그래서 촌하르 대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왕복해서 2차선입니다. 다리가 지금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밀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건 뭐 군용 차량 같은데요.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그러면 이 아르미안스크 쪽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평시 기준으로 3시간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 정도 되면 크림반도를 빠져나오는 도로가 이제 아르미안스크 하나뿐이 없으니까 더욱더 교통체증이 이 지역에 생기겠죠. 그래서 뭐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최소 돌아 나와야 이 지역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안 그래도 러시아의 보급 상황, 보급 체계가 굉장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이 촌하르 대교 여기를 스톰 섀도우로 깨버린 바람에 러시아가 더 어렵게 됐다라는 소식이 또 왔네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의 특수부대가 용 탄약, 이 다발총용 탄약도 7.6mm 토카리프 권총탄인데 이 탄약과 다발총, 이거 다발총 의외로 아마 참호전 할 때 이 연발 사격이 가능하니까 참호전 할 때 꽤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100mm 전차포탄, 100mm 전차포탄 어디 있습니까? T-54, T-55 전차죠. 러시아가 100mm 전차포탄 재고가 뭐 그게 있겠습니까? 자기네들 안 쓴지 60-70년 됐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다량으로 있으니까 이 100mm 전차포탄, 그리고 T-62, 러시아가 또 지금 대량으로 지금 자세히 갖고 왔죠. 그용 115mm 전차포탄, 이런 것까지 사용한다. 그리고 정말 쇼킹한 것은 주체포 M1989 170mm 자주포, 이거 서울 탁불번 한다는 그 장사정포, 그 장사정포가 240mm 방사포, 그리고 이 170mm 주체포, 이 두 개가 거의 뭐 21세기 지금 뭐 김정은 시대 이전까지 김정일 시대 서울 불바다하는 바로 그 포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170mm 자주포, 주체포, 이놈을 사가고 그 탄약도 사가고 싶었다. 왜? 사거리가 54km니까.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서 러시아군은 포병 사거리가 워낙 짧으니까 우크라이나군의 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애들은 이 대포병 사격으로 자기애들 대포병 레이더도 다 박살나버리고, 대포병 레이더도 없고, 레이더 있어봐야 포병 사거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뭐 계속 다른데 슈덴스쿠트 해서 이탈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제는 그냥 한 군데 진지해서 계속 쏴도 어떻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54km짜리 포를 가지고 오면 이게 명중을 하든 말든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부담되는 거죠. 왜? 일단 날아올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명중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분당 몇 발이 아니고 2분의 1발 쏘는 포예요. 어마어마하게 명중률 떨어지고 연사속도 떨어지는 포인데, 그래도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겁을 좀 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때릴 수는 있거든. 맞고 안 맞고는 나중에 일이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 포, 지금 북한군도 이제 야 우리 방사포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거 뒤로 빼 한 그 포를 사갔다. 그래서 이 북한군에서 포를 또는 탄약을 산다고 하는 이 리스트를 보면 북한군이 현역 부대에서는 안 쓰고 예비군 부대 치장물자로 넘긴 그 수준의 무기와 탄약을 사가려고 한다라는 정말 짠한 러시아. 그러니까 70년 전하고 완전히 그냥 주객이 전도되어서 지금은 북한이 갑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네요. 73년 전에는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가서 전쟁 좀 얼마 전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죠. 이 시위라고 하기에는 이게 23년 만에 있었던 프랑스 국가 원수의 독일 국빈 방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성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토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유럽의 중추 국가인 이 두 국가는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시위가 폭동으로 크게 번지는 바람에 이걸 취소해야만 했죠. 아마 처음에는 대부분이 17살짜리 청소년을 어떻게 이렇게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냐, 모두가 안타까워했었는데, 시위가 지나치게 폭동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했죠. 도대체 이 폭동까지 일으킬 이유가 무엇이냐, 방화를 하고 집단적으로 상점을 약탈하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중에 여러 시위를 좀 많이 겪기는 했어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노란조끼 시위도 있었고요. 또 바로 얼마 전에 연금 개혁 때문에도 큰 시위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 두 번의 시위는 이번하고는 좀 양상이 다른데요. 두 번의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일어난 시위였고, 이번의 시위는 딱히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정책이라기보다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슈가 폭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한 소년, 이 나헬은 알제리계 이민 2세라고 하죠. 알제리라고 하면은 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곳입니다. 사실 어느 제국주의인들 안 그랬겠냐마는 프랑스가 알제리에게 한 것은 상당히 극악무도했다고 볼 수 있죠. 뒤통수를 치는 거는 뭐 다반사고, 학살도 일삼았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은 하는데요. 1960년부터 66년까지 프랑스는 알제리에서 핵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알제리 민간인들이 생체 실험을 당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었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사 중에 알제리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선수 중에 벤제마라든지 지단, 그리고 음바페의 어머니도 알제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프랑스는 이민국가인데요. 이민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예를 들어 1911년에는 프랑스 이민자 숫자가 약 118만 명 정도였는데요. 1931년이 돼서는 거의 300만 명에 가깝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이 들어가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왔었던 이민자들은 주로 남부 유럽, 그러니까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그리고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오게 된 이민자들은 대체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현재 프랑스의 이민자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1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알제리에서 온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이 모로코에서 온 사람들, 그 뒤로 포르투갈이라든지 튀니지 같은 나라들이 있죠. 인구의 11%가 이민자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주변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18%가 이민자고요. 영국만 해도 15%가 이민자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 노동력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경제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미움을 받는 것이 또 이민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민자들이 유입이 되었을 때 이들이 차지하는 일자리가 저소득층, 비숙련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이민을 받아들인 속도라든지 숫자, 그리고 이민 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이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정치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린 르펜 같은 경우도 이 이민 정책을 두고 많은 공격을 했었던 걸로 유명하죠. 물론 이민 2세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고, 대체적으로 이민자들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회에서 저소득층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민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박리유입니다. 박리유는 프랑스의 대도시, 그러니까 파리 같은 지역의 교외 지역에 있는 거주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1960년대 이 도시 교외 지역에 프랑스 정부에서 임대 주거 지역을 만듭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20년 정도는 그럭저럭 프랑스도 성장이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는데 1973년 5.1 파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제조업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박리유를 떠나게 되죠. 혹은 정말로 잘 풀려서 더 나은 주거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비워져가는 박리유를 채운 것이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박리유가 잘못하면 개토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이미 197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심 지역하고는 왠지 좀 동떨어진 고립된 느낌까지 들게 하고요. 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시설 인프라가 매우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대로 이 박리유 지역은 빈곤을 상징하는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슬럼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사실 프랑스 정부가 매년 빈곤 대책으로 100억 유로 이상을 지출을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 박리유 지역의 아동들의 빈곤율은 5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빈곤율이 유독 높다. 특히 아동 빈곤율이 높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박리유 지역의 청년들과 경찰들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박리유 지역의 청년들은 경찰들이 자신들을 프로파일링하고 그리고 인종적으로 차별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경찰들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했냐 혹은 정당하지 않았냐 여부를 떠나서 박리유 청년들과 경찰들의 충돌로 인해서 이루어진 시위라든지 혹은 폭동이라든지 그 중심을 보면 항상 이 청년들은 대체로 아프리카계 이주민 2세였습니다. 이런 이민 2세 청소년들로 인한 그 갈등이 1980년대부터 간간히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것은 200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파리 박리유에 거주하는 멋있다. 저 앞에 멋있다. 청소년들이 경찰들의 추적과 신문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변전소에 숨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전사고를 당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시위가 일어났었고 큰 폭동으로 번지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과 이민 청년들의 갈등은 불타는 자동차로 상징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박리유 청년들을 위험한 계급으로 낙인을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나 대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또 경찰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경찰들이 근무 중에 순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매해 약 5,000명의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고 하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박리유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다른
왜냐하면 이것은 이민 정책의 문제고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와서 프랑스의 법 질서를 지키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프랑스 사회의 특징이 있죠. 라이시떼입니다. 라이시떼는 프랑스 사회의 원칙인데요. 세속주의 혹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라이시떼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71년 라파트리라는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 시기부터 이미 그 정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혁명 당시에 구체제의 중심이 됐었던 가톨릭의 권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예를 들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출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결혼과 같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라고 나서게 됩니다. 즉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프랑스가 그 이후에 황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왕정으로 복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공화정으로 가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긴 했지만 이 라이시떼 즉 세속주의 혹은 정교 분리의 원칙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법적으로 국가와 교회 분리에 관한 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정교 분리를 막게 된 거죠. 그런데 20세기 후반서부터 조금 다른 의미가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입이 되면서 그들의 다양한 종교도 함께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카톨릭이 그랬듯이 이민자들이 가지고 온 개별 종교의 가치보다 프랑스 시민 의식이라든지 프랑스 사회의 원칙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라이시떼의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사회 통합의 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이민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수자의 권리라든지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